네, 안녕하십니까. 유네스코 한국연에 근무하는 조우진입니다. 예, 지금 진행자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거창하게 제목은 교육 철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만, 무슨 교육 철학을 크게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유네스코가 바라보는 교육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오늘 모이신 여러분 전문가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또 조언을 들으면서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제가 미래교육 생각하기라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저희도 이제 교육의 미래 또는 미래교육과 관련된 여러 자리에 함께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기조 강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우리나라만의 고민도 아니고 국제사회가 함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 가서든 오늘 발표하시는 우리 좀 전에 제가 같은 자리에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대부분의 첫 번째 화두는 디지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문제에서도 그렇고 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도 유일한 수단으로 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의 방법이나 또는 제도 그리고 교수학습 기자재와 같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인류가 또 지구가 위기라고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제가 교육 철학이나 방향만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이런 목적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함께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아주 귀한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2조에 보면 이 교육 이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국가 발전과 또 인류 공영 이상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 교육은 교육기본법에서 이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논의가 우리 교육의 미래나 미래 교육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준거가 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목적이 중요한가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평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뚜렷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이나 평가를 구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에 대한 또 이런 이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사회가 함께 하면서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잘 알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제가 얼마 전에 컨설팅 회사 계신 분 뵀었는데 요즘에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모든 기업들이 ESG 컨설팅 맡겨서 지금 시간이 없으시답니다. 갑자기 텔레비전 광고에 저희가 한 10여 년, 20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던 지속가능 발전이란 용어들이 광고에 등장을 하고 우리 기업도 ESG를 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서고 있는데 뭔가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이 생물 다양성의, 문화 다양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구적 위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인류 전체의 좀 지구적 차원에서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팬데믹이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인가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요. 사실은 전혀 우리가 전대미문에 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말을 수식어를 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또 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었고 지금도 사실 다시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 교육이니까 미래와 교육과 인간에 대한 관점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새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갈 것은 무엇인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유네스코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분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석하는 틀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거의 근대 사회 이후에 디벨로프먼트라는 그 틀 속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디벨로프먼트 전문가 분들은 트루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더디벨롭드 에어리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써서 그 이후에 전 세계가 디벨로핑, 디벨롭드, 어드밴스드 인더스트리얼 컨트리, 이런 분류들이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디벨로프먼트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더 나아지는다는 표현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 이제 개발이라는 표현으로 써왔고, 최근에는 발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더 나아진다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정말 더 나아지는 사회인가라는 거에 대한 합의와 그런 고민들을 얼마나 노력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벨로프먼트에 대한 경고랄까요? 성찰이랄까요? 이런 의미에서 앞에 서스테이너블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2015년 다시 우리 전 세계가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한 글로벌 의제는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고울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 서스테이너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반 논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서스테이너블 디벨로프먼트 고울스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대충 합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슬로건일 뿐이다라는 비판도 여전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건 디벨로프먼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국제사회나 많은 인류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은 과연 국제사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국제사회와 대화를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 개념에 대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지금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부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뉴 휴머니즘이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유네스코의 몇몇 문헌들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ore than a human world라고 해서 인간 세계 이상의 것에 대한 세계를 놓고 우리가 휴머니즘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대 이성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서 무한한 발전과 우리의 이성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범위가 인간에게만 너무나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 이상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경제나 산업계에 계신 분도 있으시지만, 또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들이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경제적인 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에코노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끔 여쭤봅니다. 에코노미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에코노미라고 얘기할 때 흔히 유네스코나 국제기구가 처음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태동시키게 됐던 회의가 사실은 환경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브루틀란트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노미의 에코하고 에콜로지의 에코는 같은 에코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원적으로 그 뜻은 헤빗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에콜로지 그러면 생태학이라고 해서 무슨 해켈이라는 사람이 곤충이 살아가는 군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코노미라는 것도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삶의 문제를 다루던 학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철저하게 이윤 추구의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조금 더 강화되고,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우선적인 경제의 목적이 되어서 원래 경제학이라는 것이 가졌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비판론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도 도덕철학과 교수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거시경제학을 얘기하고 있는 케인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친구에게 서신을 쓰면서 에코노미 이즈 에틱스라는, 경제학은 윤리학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인 문제로 가보면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에 아마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환경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이 말씀을 같이 들어주고 계신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분리해놓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또 인간 사회 이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환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나 자신, 인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교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과 만날 때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생이 왜 학교 가기 싫어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기 아마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학교 건물이 오래되거나 낡았거나 화장실에서 냄새나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이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면 싫은 사람이 있을 때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집에 가면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환경이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본절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과학기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편의와 또 엄청난 그 상상력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에서 또 사회 속에서 많은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죠. 좋게 말하면 플랫폼 경제라는 것이 공유 경제라는 표현으로도 쓰지만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순간순간 대응적으로 처방하고서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코노미의 경제 구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과학기술을 사용하고 그 과학기술의 방향이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육 문제에 이것이 적용될 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와 교육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과연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미래에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인간 간의 어떤 사회적 대화를 추구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신념을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의 모습이 이렇고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안의 일부이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우리의 의사와 또는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과 인간과 미래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이 인간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과연 교육으로 인해서 인간을 변화시켜서 우리는 그 변화된 인간이 미래를 만들어가게 기대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한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가능성과 불확실성이란 말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는 교육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해야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탄소 중립과 같은 정책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후 적응에 대한 담론을 지금 국제사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우리가 완벽하게 기울어져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앞에서 김문희 실장님께서 OECD와 유네스코의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반드시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좀 바라본 관점에서 두 기구의 문헌의 좀 특징적인 면들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우선 OECD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 주도성, Student Agency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심어인 키워드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역량 중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어찌 보면 교육의 수월성이나 또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네스코의 입장에서 보면 강조하고 있는 점들은 교육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는 영어로 어떤 분들은 공동선이라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집단적인 함께 이루어내는 노력으로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역량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기회가 오늘도 이제 격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고 이 교육권이 중요한 것은 교육 기회나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다른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교육권으로 인해서 다른 인간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유네스코에서는 일반적으로 퓨처에 S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거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똑같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서로의 미래를 상상할 때 조금씩 다른 미래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미래를 절대적인 획일화된 하나의 미래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교육을 논할 수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4번이 교육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목표 자체의 문구만 보면 안에 세부 목표 10가지들을 다 드러내는 대표적인 상징어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1번부터 7번까지 세부 목표를 바라보면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권 보장과 자기 주도적인 역량 강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인데요. 왜 이 부분이 강조되는가를 제가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제가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뵀을 때 어느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미래를 바꿔야 될 사람들은 지금 성인들이지 아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기후위기에 대처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인들이 이미 바뀌어야 되고 성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성인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야지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지 아이들을 위한 교육 정책과 교육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무엇을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꾸는 시간이 지금 우리 인류가 또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라는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반드시 성인교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연령이든 어느 시기든 어느 장소에서든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가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순한 성인교육 또는 교육 기회를 놓쳤던 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교육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부딪혀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아주 다양한 형태, 다양한 내용의, 다양한 방식의 이야기를 지금 미래에 대해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까 국가교육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맞는 어떤 미래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열어주신 조선일보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언론이나 또는 그 관계기관, 전문가 그룹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환경이나 경제나 또는 사회 문제들보다 더 지난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변화하면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분야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우리의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실제로 사회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림도 그리고 또 실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